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기습 봉쇄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전격 공습을 했고 지금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사망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번 작전이 사실상 정권 교체를 겨냥한 작전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까지 공습 과정과 결과를 보면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목표로 뒀다는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목표는 사실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정치적 목표, 그다음에 전략적 목표, 군사적 목표가 있을 수 있겠죠. 정치적 목표는 이번에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가 분명했던 것 같고요. 전략적 목표로는 이란을 비핵화하겠다. 군사적 목표로는 미사일과 드론 기지를 무력화하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산업 기지도 무력화하겠다라는 게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최단 시간 내에 사실 이런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고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권 교체를 정치적 목표로 두고 이 공습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방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방 타격이라고 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협업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미국은 무엇을 했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살펴볼 지점이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되 이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이루는 목표 수준에서 어느 국가가 주도할 것인지 거기에 이제 다른 지점이 있는데 미국은 타격을 미국이 제일 잘하는 거죠. 사실은 개전 초에 적 군사시설, 산업시설을 무력화시키는 타격 작전을 제일 잘하는 거죠. 그것을 미국이 하고 실제적으로 레진 체인지, 정권 교체라고 할 수 있는 핀포인트식으로 수뇌부를 제거하고 이런 것은 이스라엘이 맡았다는 얘기죠. 그거는 정권 교체를 이 두 국가가 함께 공동의 목표로 가졌다 하더라도 그 뉘앙스는 다르다. 이스라엘이 주도한다라는 느낌을 좀 살려서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방장관과 혁명수비대 수뇌부까지 사망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이란 권력 구조가 좀 어떻게 재편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사망되는 상황이 후계자가 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혼란은 이제 불가피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 서열에 따라서 최고 지도자의 임무를 대리할 그런 인사들이 일정 역할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신정 체제에서의 그 공백은 이제 어떤 이런 공백은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단순하게 권력 구조에서의 공백뿐만 아니라 이란의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단초도 될 수 있는 게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1905년에 입헌 혁명을 통해서 한번 정치 지형이 바뀌고 그다음에 1925년에서 1979년까지 팔레비 왕조가 이 정치 지형을 이제 가져가다가 1979년부터 지금까지 신정 체제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50여 년의 신정 체제가 바뀔 수 있는 대전환의 모멘텀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정치 지형의 변화까지도 지금 따져볼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과연 그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정치 지형까지 바꿔낼 수 있는 식으로 귀결될지 여부가 세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변수는 첫 번째는 이란이라는 내부 변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얘기한 게 미국이 뒤에서 도와줄 테니 이제는 이란 국민이 나설 차례다 이러잖아요. 그거는 신정 체제를 이란 국민이 나서서 바꿔라라는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대처가 될지 거기에서는 신정 체제의 잔당 세력들의 역할도 있을 테고 이란의 국민들의 역할도 있을 테고 이런 게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변수죠. 미국이 과연 이 중동 상황, 특히나 이란 상황에 어느 수준까지 관여를 지속할 것인지. 갑자기 발을 빼버리면 동력이 약화되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변수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아랍 변수입니다. 아랍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입장을 내고 지금 이란의 어떤 그 공백을 메울 단기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연대를 가져갈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파급력은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변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어쨌든 이란도 공습을 받고 나서 반격에 나서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도시나 중동 내에 있는 한 14개 미군 기지를 공격했지만 무력화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란이 글쎄요 계속 이런 좀 반격의 태도를 취할지 아니면 좀 항복하는 수순에 들어갈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예, 결사항전이냐 아니면 항복이냐의 선택지에서 우선은 결사항전을 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이제 이란이 이제 무너지는 신정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을 필두로 해서 항전에
의지를 지금 다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만으로 사실은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물리적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다음에 외부의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가 단초가 될 거예요. 내부 역량에서 본다면 과연 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과 지속되는 작전에 어느 정도의 반격을 할 수 있는지, 대표적으로 3천여 개의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수천여 개의 드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고강도로 반격에 나선다고 하면 이건 사실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소진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역량이 있는지예요. 그러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타격이 이것을 얼마나 무력화시키었는지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랍 국가들, 중동 내 아랍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런 타격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우디라든가 UAE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 대한 타격을 할 때 자국의 영토라든가 땅을 활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미국과 처벌질 수 있느냐 이 문제. 그것 때문에 고강도로 이란을 또 도와줄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단기적으로는 결사항전을 하겠지만 그 결사항전을 과연 지속할 수 있을지는 유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청와대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과 관련해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과 이란이 그동안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 중인 과정이었잖아요. 미국은 60% 수준의 우라늄 농축 제로화, 그리고 이 농축 우라늄의 인도를 요구했었는데 이란이 이를 계속해서 주권 침해라고 거부를 해왔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핵협상이 교착된 부분이 정권 교체 이후 외에도 좀 미국이 공습을 하게 된 좀 계기가 됐다고 보십니까?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긴장의 근본적인 배경은 사실은 핵무기가 맞긴 맞죠. 오바마 행정부 때도 그래서 이란 핵 합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타결했던 것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그게 트럼프 일기 때 무력화되면서 핵 어떤 무기에 대한 이란의 집착이 더 심해졌고, 그런 다음에 트럼프 2기가 들어와서 핵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으니 이번엔 해결하겠다고 나선 게 있으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핵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의 이란 어떤 공세에 대한 목표가 약간 뭐 다변화된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일관성을 좀 잃었다고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이라는 문제도 있었지만 신정 체제, 즉 최고 지도자 체제에서 유혈 진압 문제, 그 다음에 이란의 어떤 그 반미 전선 문제, 이런 것도 다 도마에 올랐어요. 그게 이제 결국 정권 교체로 이제 목표라는 것으로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명히 있었고,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미국은 작년에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 전쟁에서 미국이 직접 핵시설 타격에 나서는 등 직접 관여를 했잖아요. 예. 그 당시 때 한 얘기가 뭐냐면 추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핵 문제를 또 다른 군사적 옵션을 선택을 해서 이걸 지속할 가능성을 분명히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8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줬는데 안 됐다. 결국은 핵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이번 사례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미국의 이란에 대한 이런 공세가 목표가 약간 혼선이 있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과 이란이 어느 정도의 협상의 진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군사적 옵션이 실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근본적인 배경은 핵무기가 맞는데, 사실 핵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미군이 전격적으로 공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두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일정, 특히나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좀 그런 부분을 노린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 국내 정치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건 맞죠.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있고, 뭐 그게 아이스, 그 이민 단속국의 어떤 그 내부적인 문제 처리 과정에서 미국 시민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앱스타인 뭐 파일 문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국내 정치적으로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중간 선거는 이제 얼마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예. 그래서 이대로 가면 중간 선거가 패배할 것이 명확하다. 그러면 이길 수는 없다면 최소한 트럼프 지지 세력의 이탈만은 막아야겠다라는 셈법이 작동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외부의 위력을 부각시켜서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이 관심 전환 전쟁의 어떤 접근법의 기대 효과를 노렸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한 확고한 결의 작전에서도 그런 효과를 좀 봤거든요. 4%가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된 대외 정책을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대외 정책을 통해서 국내 지지 세력의 결집을 노린다. 이런 기대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정책이든 아니면 대외 정책이든 항상 국내 청중을 항상 바라보거든요. 이런 행동이 국내 청중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어떤 효과로 이어질지를 항상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면서 유가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동 항로, 하늘길 다 막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초금 포인트라고 하는데 어떤 그 교통로에 있어서 핵심 지역을 막으면 이제 모든 게 차단되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어떤 환경을 이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초크 포인트에 전략화해서 이것을 세계에 호소하는 것이죠. 사실은 미국이 이렇게 이란에게 압박을 하면 우리도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미국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역할을 주문하게끔 계속 활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 들었던 것이고요. 여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해협을 통해서 이제 원유가 30% 다니는데 이게 수급이 막히면 당연히 원유가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유가 이제 지금 배럴당 70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장기화되면 뭐 100달러, 120달러, 심지어는 15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런 원유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산업이 있잖아요. 그 산업에도 사실은 산업 원가가 이제 올라가는, 그리고 이게 장기화가 되면 금융시장 그리고 뭐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근데 미국도 이번에 공습 작전 하기 전에 이런 것을 다 따져봤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최소화하려면 정치적 목표와 전략적 목표를 빨리 완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암살에 굉장히 많은 무게를 두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최고 지도자가 사실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작전적인 실효성도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도 떨어지는 그런 것을 노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이제 미국도 만약에 이란이 해협 봉쇄에 나선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시나리오를 검토해봤을 거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일단 실제로 해협 봉쇄에 들어갔고 추가적인 군사 보복 작전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미군이 뭐 지상군을 추가로 투입한다거나 그렇다면 이게 전면전으로 좀 번질 가능성,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봐야겠습니까? 미국이 지금까지의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의 군사 작전을 통해서 터득한 게 있어요. 지상군 투입만은 최후의 선택지가 돼야 된다. 그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기적으로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작전 때도 항모 강습단에 의한 함재기, 그다음에 인근에 배치된 그 미군 기지를 활용한 뭐 미사일, 드론 타격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한 것이 지상군 투입은 거리를 확실히 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배경이 있어요. 사실은 9.11 테러로 인해서 테러와의 전쟁을 했던 미국이 2001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다음에 2003년에 이라크 침공을 하면서 지상군을 투입하고서 빠져나오는데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군을 투입하면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되는데 출구 전략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안다. 그래서 사실은 단기전, 최장 한 일주일 정도를 생각을 하고 공습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전략과 그다음에 국방 전략에서 내세우고 있는 게 서방구 전략이에요. 서방구의 세력권을 장악하려면 거기에 천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얽매이면 원래 내세웠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전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란은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초등학교 등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인 피해와 관련한 논란이 좀 커질 경우에 국제 여론 그리고 외교전은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전쟁에서 여론전, 그다음에 이걸 또 심리전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무고한 시민이 지금 다치거나 사망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개입을 해서 사태를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는 측면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부족한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은 무고한 시민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사실이지만 이게 과연 미국과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미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우선 미국이 과거의 패권국으로서 안보 공공재를 제공했던 모습과는 좀 달라요. 지금의 모습은. 예. 그런 안보 공공재 제공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뭐 여론, 그런 어떤 견제 이거에 대해서 구속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그 공습 작전을 놓고 보면 미국에서는 명확히 얘기 안 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예방 타격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방 타격에 같이 임했던 게 이제 미국이고요. 근데 예방 타격은 사실은 국제법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선제 타격을 인정하죠. 임박한 위협에 대해서 타격을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20년, 30년 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표적에 대해서 미리 타격하겠다는 예방 타격은 국제법적으로 용인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나섰다는 것은 외부의 눈치를 살피지 않겠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트럼프의 인식을 이제 명확히 드러낸 게 있는데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국제법은 준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래서 여론전, 심리전 뭐 이런 게 다 같이 가동되겠지만 이게 지금의 어떤 그 전체적인 공습 국면의 선택에서 행동의 선택에서 영향을 미칠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봤을 때 이란 내부에서 특히나 이제 하메네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헤란에서 이제 국민들이 거리로 막 쏟아져 나서 환호하고 박수치는 그런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좀 자연스러운 민주주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어져서 아랍의 봄이나 중동의 봄 이런 가능성까지 열릴 좀 부분도 있을까요? 어차피 군사 타격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피해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 기회에 민주주의의 길로 들어서면 좋겠죠. 근데 이제 중동 여러 상황을 보면 아랍의 봄이 사실은 성공한 곳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민주주의로 직행하기보다는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서 국내 그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지속되고 물가는 상승하고 그다음에 치안은 굉장히 더 어려워지고 이런 혼란기가 더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과연 중동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국제사회는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이고 이런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으로 이번 기회가 민주주의를 직행한다라는 이상주의적인 공식을 작동시키는 섣부른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